안녕하십니까, 송영창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댄스홀들을 주름 잡으며 노련한 춤솜씨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한 박인수 사건. 이 사건은 한국 전쟁 직후 밀려든 향락 풍조와 문란해진 성도덕의 한 단면을 반영한 것이어서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의 신세를 망친 박인수를 벌할 것이냐, 아니면 그의 뒤를 따라다닌 여자의 잘못이야 놓고 일대 논란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판사의 명언을 남기는 등 장안에 숱한 화제를 뿌린 이 시대의 간음 사건으로 1955년의 여름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박인수 사건을 되짚어 보려는 것은 이 사건이 남긴 두 가지 서로 다른 판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은 박인수에게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엇갈린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린 이 무릎에 대한 대답을 당시에 재판을 맡았던 두 판사의 고민과 소신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박인수와 관계를 맺었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여인은 박인수 사건 담당 형사의 동생이었습니다. 따라와 이제라. 잘못했어요, 오빠. 와, 너 같은 자는 잘못했어요, 오빠. 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와! 오빠. 잘못했어요, 이 바보 같은 년. 오빠. 이런 병신 같은 년. 너 박인수가 누구야? 너 그따위로 놀라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어? 에? 잘못했어요, 오빠. 잘못했어요. 차라리 죽어 있느나. 두 눈 똑바로 뜨고도 가짜 하나 구분 못하는 년이 살아서 뭐래? 야, 그리고 너 네 신랑 어떻게 볼 거야?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살려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있느나.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너 해병대 대위야? 군에 있을 때 해병 대위였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아닙니다. 너 이거 왜 가지고 다녀? 그건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래 좋아. 뭐 이까지 관명사칭집은 세 발의 피지. 형사님, 그건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쪽에서 그걸 보더니 돈을 주길래 그냥 받은 것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녀들 꼬셨어? 결혼하자고 어쩌고 하면서 이 나쁜 새끼야! 네? 너 김현순이란 여자 알지? 알아 몰라? 압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군대에서 군기문란으로 쫓겨났으면은 어디 처박혀서 근신이나 할 것이지 왜 순진한 데를 꼬셔갖고 신세를 망쳐놔? 아유 나 이걸. 아니, 누가 누구 신세를 망쳐놨다고 이러십니까? 뭐야? 아유 나 이 새끼 그냥 오늘. 아유 좋아, 내가 오늘 참는다. 이제 시작이니까. 야, 너 여기 적혀있는 여자들까지 모른다고 못하겠지? 어디 슬슬 시작해볼까? 저도 담배 한 대 주십시오.
불명예 제대한 전 해병대의 박인수. 장교 시절 신분과 직책상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웠던 그는 고급 사교장을 드나들면서 여러 여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나이다운 풍채 그리고 능숙한 춤솜씨를 갖춘 박인수에겐 따르는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약혼녀의 변심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7인의 상처와 절망으로 그는 근무지를 이탈하면서까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해병 헌병대 박인수 대 군기문란 구단 이탈죄로 당기 4287년 6월 15일자로 체대를 명한다. 요즘은 좀 어떠냐? 한동안 좀 쉴 생각이야. 그래, 잘 생각했다. 넌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니까 뭐든지 잘할 거야. 이제 그만 기운 내라. 대학생이시라고요? 2학년이다. 이 친구가 졸업을 해야 결혼을 할 텐데 너도 이제 장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건 계집을 믿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야.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난 계집 따위 믿지 않으니까. 임마! 네가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세상엔 그런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계집은 다 마찬가지야. 안 그렇습니까? 전쟁의 아픈 상처가 아직 가시기 전인 1950년대 중반은 모두들 힘겹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음을 달랠 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미군이 던져주던 껌이나 초콜릿 같은 달콤한 것 말입니다. 미군에서 흘러나온 갖가지 화려하고 진기한 서양 물건들과 그들이 추던 양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틈으로 사치와 향락 그리고 비틀어진 서양 문화가 파고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우리들의 정신이라든가 그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잿더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날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오늘을 내가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처지가 아니었던가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충족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 하나의 징자로서 일어난 게 소위 외제 물품을 그리워한다든가 외제 물품을 사고 싶어한다든가 그것을 손아귀 넣고 싶어한다. 그건 아주 단세포적인 욕구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경을 썼던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춤바람이라는 얘기가 하나의 악덕 중에 제1호였고 그 당시에 또 반면에는 춤을 못 추면 현대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마저 가지게 했던 게 바로 1950년대 우리 사회 단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탱고, 폴카 이런 음악들과 함께 양춤으로 불렸던 댄스는 50년대 중반 대중 속으로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대학가에서도 댄스 붐이 일었습니다. 당시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335 짝을 지어 춤 선생에게 사교 댄스 교습을 받거나 댄스홀에 가서 노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박인수가 댄스홀에서 만난 여인들이 대부분 여대생들이었다는 사실로도 당시의 대학가에 불어닥친 댄스 열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랑 정말 결혼하실 거죠? 장교를 가장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한 박인수는 2명의 피해 여성들의 고소로 구속 기소됐고 혼인 빙자 간음,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권순영 판사와 조인구 검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적석! 단기 4288년 형공제 1358호 피고 박인수에 대한 혼인빙자 간음 및 공문서 부정 행사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수, 네,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조동 46번지 416호입니다. 주소, 주거 부정이, 그렇습니다. 직업, 없습니다. 피고는 공문서 부정 행사 및 혼인빙자 간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혼인빙자 간음은 안 했습니다. 혐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대답해요. 혼인빙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이 판단할 일이니까. 검사는 공소사실 신문하세요. 피고는 미혼임을 기화로 해병 헌병대 대위를 가장하고 혼인을 빙자하여 미혼 여성의 정절을 유린할 목적하에 서기 1954년 4월 초순경 약 15일간 서울시 사직동 송죽여관 및 종로상가 철원여관 등 여러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모 여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이면순과 하등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만하여 믿게 한 다음 전후 15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이 있죠. 결혼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간음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계속하시오. 피고인은 서기 1954년 5월 초순경 같은 수법으로 안국동 모 여관에서 모 여고를 졸업한 노기순을 전후 15일간 20회가량 간음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제가 뭐 때문에 결혼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 여자들이랑 전 그냥 댄스홀에서 알게 된 겁니다. 밤늦게까지 춤추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관에 간 건데 제가 뭐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결혼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댄스홀에 나오는 여자 중에 진짜 처녀는 한 명도 없었다고요. 사실 딱 한 명은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피고는 사적인 견해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발언을 삼가하고 사실만을 말하시오. 밤 9시 반경
댄스홀에서 나와서 여관에 갈 때는 남자 4-5명이랑 여자도 짝을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같이 자기로 했죠. 댄스홀에서 나와서 여관에 가는 건 상식이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같이 잘 수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결혼을 빙자하겠습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피고는 말을 삼가시오. 자, 조용하세요. 본 재판을 6월 24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여보, 자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는데 좀 쉬시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참, 말세인가 봐요. 어떻게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을 수가. 이게 다 되먹지 못한 댄스 때문이요. 도대체 이거 어쩌려고들 그러는지. 이거 전쟁통에 너무 문란해졌어.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아이고, 이게 내 정신 좀 봐. 당신한테 온 편지예요. 존경화 없는 권 판사님, 저는 박인수한테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놈이 여관에 끌고 가 권총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키스는 했지만 처녀망은 지켰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생긴 가슴병으로 학교도 그만두었고 지금은 부모님이 대문 밖에도 못 나가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나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놈한텐 꼭 무거운 벌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 어이가 없구만. 계십니까? 계세요? 판사님, 우리 한순이가 신문을 보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글쎄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단에는 증인으로 불려갈 일이 무서워서 그랬던 모양인데 이걸 어쩌지요? 저 판사님, 우리 한순이만 빼놓고 저 다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면 하는데. 부인, 지금 가뜩이나 증거도 없는 판인데 진실을 말해줄 사람들이 하나둘 피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한순이 정말이에요. 판사님, 정말이에요. 만약 2번씩이나 출두하지 않으면 그땐 판사 직권으로 부득이 증인들을 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인이라고요? 6월 24일 열리기로 했던 2차 공판이 피해 여성들의 증인 출두 거부로 무기한 연기되자 권순영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인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말세야 말세. 어르신 아침부터 어딜 가시려고요? 자, 이것 좀 보라고. 이게 난리통에 너무 문란해졌어. 나온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아, 그 박인수란 놈과 놀아난 그 여대생들이요?
글쎄, 그 치마들은 계집들이 어디 그 제정신들이야? 내 고년들을 혼쭐 내려고 지금 가는 길일세. 예? 어르신, 제가 법원까지 모시겠습니다. 자네가? 그쪽에 일도 있고 사실 이렇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어디 있어요? 구경거리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럼 어서 서두르게. 예, 자, 가시죠. 박인수 사건 2차 공판은 이른 아침부터 박인수와 증인대 오를 여대생들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개정 전부터 법정 안팎에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담당 권순영 판사는 개정 선언조차 하지 못한 채 공판을 무기 연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 기자들에게만 살짝 귀뜸한 상태에서 3차 공판이 열렸지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방청석은 여전히 초만원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송인숙과 박한순이 본 법정에 출두하진 않았지만은 그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은 피고 박인수가 혼인을 빙자하여 정절을 유린했음이 명백합니다. 피해자 송인숙의 진술에 따르면은 54년 10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직동 소재 서울여관에서 피고 박인수가 불을 끄고 나더니 송인숙을 좋아한다며 결혼하자고 하므로 송인숙은 결혼할 의사가 있어서 피고인과 정교를 맺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 박한순도 피고 박인수가 결혼하겠다고 하여 정조를 제공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숙하세요. 계속하시오. 피고인은 박한순을 54년 12월 중순경 명동에 있는 캔들 다방에서 처음 만났죠. 네. 누구의 소개로 만났습니까? 송인숙 양이 친한 친구라면서 소개시켜줬습니다. 피고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친구에게 선을 보인 거군요.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이러십니까? 전 송인숙 양하고 결혼 약속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좋습니다. 피고는 55년 1월 11일 또 한 차례 박한순을 만난 적이 있죠?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두 분이 나오실 줄 알았다면 내 친구 녀석도 불러내는 건데 좋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 다 책임지죠 뭐. 괜히 저 때문에 인숙이랑 데이트 못 하시는 거 아니세요? 원 별 말씀 좀 다 하십니다. 저런 감기 걸리셨나 보죠? 약은 드셨어요? 저도 춥단 말이에요. 목욕탕에서 방금 나와서. 얘는 창피하게 별소리 다 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날씨도 추운데 뉴스맨홀에나 놀러 갈까? 추운 데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라고요.
너 어떡할 거니? 뭘 어떻게 해? 집에 가야지. 넌 안 가? 지금 10시 반이야. 지금 나갔다가는 통금에 걸려서 파출소에 끌려가기 십상이라고. 오라, 너 인수 씨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지? 알았어, 나 먼저 갈게. 예.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한테 물어보면 나 어떻게 해? 둘이 나온 거 뻔히 알잖니. 그럼 어떡하라고? 있지? 오늘 같이 자자. 응? 오늘 꼭 부탁이야. 나 먼저 잘게. 잘 자. 굿나잇 한순 씨. 한순이, 난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떨어져요, 제발. 이러지 마. 내 말 못 믿는 거야? 난 아직 총각이야.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래서 피고인은 그날부터 1월 14일까지 전부 5회에 걸쳐 정교를 맺은 사실이 있지요. 결혼한단 말은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담배 좀 그만 태세요. 원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그냥. 세상에, 목도 안 아프세요? 당신 사건 기록 봤지? 네. 전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많은 여학생들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박인수란 사람 그렇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긴 뭘, 꼭 기생 오래비처럼 해가지고는. 하긴 후리후리한 게 여자께나 따르게 생겼더구만. 그런 사람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주 중형을 내려야 돼요. 안 그래요? 부르셨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다니는 여자들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글쎄요. 예, 주로 대학생들이 많죠. 저 요즘은 박인순과 뭔가 하는 놈 때문에 좀 뜸해졌지만요. 대학생? 아니 학생들이 댄스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 그럼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춤 선생한테 배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댄스 바람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까진 줄은 몰랐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구만. 그럼 춤을 추고 나면 정말 여관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이야? 거기까진 확인하진 못했지만 거기 온 여자들이 은근히 걱정은 되더군. 춤추던 남자랑 여관에 갈까봐. 도대체 댄스 같은 걸 왜 하는 거야? 야, 세상 말세라 이거야. 아줌마, 너 술 좀 주세요. 누가 그러대? 요즘 세상에 처녀가 어딨냐? 난 그래도 설마 했다. 근데 그 박인순지 뭔지 아는 놈 말 들으니까 이거 아차 싶은 거야. 하여튼간 그 놈은 난 놈이야. 야, 사내로 태어나서 그 정도로 풍류를 누렸으면 그깟 깜빵살이가 무슨 한이 있겠냐? 어? 아니, 깜빵살이 왜 해? 그놈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야, 고양이 앞에 생선을 딱 놨다 이거야. 그리고 주인이 개밥 주는 사이에 고양이가 생선을 낼름 삼켰다 이거야. 근데
그게 왜 고양이 탓이야? 그거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아 그래놓고 고양이들은 왜 먹었냐고 백날 소리 질러 봐야 그 소리 지른 놈만 더 웃긴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내 말은 박인수보다는 그 여자들이 더 나쁘다 이거야. 어? 야, 그럼 우린 처녀장가 가긴 다 틀린 거냐? 어? 참나. 자, 술 받아. 세상이 온통 그 사람 얘기구만. 어떤 사람들은 쳐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저 친구들처럼 여자가 더 나쁘다고 그러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참, 이렇게 묻는 거 신뢰가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법은 법이야. 법에 맞춰서 죄가 되면 벌을 받는 거고. 여론이나 힘에 따라 법이 움직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박윤수 사건이라고 특별할 건 없어. 처음에는 도저히 어떻게 해줄지 모르다고 많이 고민하시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여자들이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나는 박인수를 벌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거는 윤리 도덕을 위해서 생각할 적에 박인수도 벌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는 당신이 판사냐고 말이야. 그러시면서 박인수만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이거 기록을 좀 보라고. 그래서 한 2번 읽었죠. 그런데 뭐 자세히 그렇게는 못 읽었습니다. 대목마다 보면은 참 여자들이 또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한가들 하시고만 그래. 아니 오늘 선거공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도 않아? 한국판 돈판이라도 뵐 수 있겠어. 콩밥이나 먹어야지. 무고한 여자를 농락한 죄. 무고한 거 좋아한다. 아참, 자네 다음 달에 노총각 딱지뗀다며? 왜? 배 아파? 너 결혼 전에 권판사부터 찾아가 봐. 권판사를? 또 아냐? 네 여자가 박인수가 농락했다는 여자 중에 들어있을지. 그 70명 리스트 권판사가 가지고 있을걸. 참나. 아유. 아니 뭐 그래? 공판 시작이야. 어? 그래? 가자. 또 유닛. 접속. 피고 박인수에 대한 공문서 부정 행사, 혼인빙자 간음 등에 의한 간음 피소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검사 조인구 관여로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을 공문서 부정 행사 건에 대하여 벌금 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면순, 노기순, 김경희 등에 대하여 혼인을 빙자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 피고인이 송인수, 박한순 등에 대하여 혼인을 빙자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은 무죄. 야, 빨리 가서 2만 원 가져와. 저 빨리 내고 나가게. 판사님, 무죄 선고를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합니다. 저 검사 측에서도 항소할 것 같던데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까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그게 맞는데? 정조라고 해서 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 비춰 가치가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을 때 하나여 법은 그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83일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권순영 판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의 판결은
법리에 매우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박인수의 간음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 정황과 피해 여성들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혼인을 빙자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혼인 빙자 간음 혐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증거 불충분, 이것이 무죄의 이유였습니다. 권순영 판사의 무죄 판결은 범람하는 태폐 풍조와 탈가치 판단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주무대였던 댄스홀엔 왜 그렇게 젊은 남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전쟁이 휩쓸고 간 직후 당시의 사회는 유교적인 가치가 어느새 서양적인 가치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설 자유부인이 등장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됐던 정비석 씨의 소설 자유부인은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습니다. 문학작품의 윤리성과 창작의 자유 문제로 대학 교수와 작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라나 그리운 일 다시 만날 가정생활의 권태를 느낀 교수 부인이 양품점에 나가면서 남편의 제자로부터 댄스를 배우고 남편 역시 미군 부대의 타이피스트에게 야릇한 감정을 느낀다는 자유 부인의 이야기 전개는 그 무렵의 세태 속에 대중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유 부인은 바람난 여성의 대명사가 됐고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말들이 새로운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의 댄스바람, 개바람이 한참 말썽을 빚고 성도덕의 태폐와 이혼 문제가 부쩍 늘어나는 등 이른바 전후 풍조가 휩쓸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부인 시비가 한곱이 잠잠해진 그 이듬해 박인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박인수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자 당국은 술집과 댄스홀 그리고 대학의 낮술과 댄스를 단속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재벌 구경 했습니다. 판사가 아주 재밌는 사람이야. 자, 우리 여기 막걸리 들어가지. 아유, 멋져. 예. 자, 들어가지.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여기 장국밥 세 그릇 하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주세요. 예. 미스김 여기 앉지. 이봐 미스김. 미스김도 이젠 조심하라고. 어? 박인수가 무죄다. 그거 참 시원한 판결이더구 말이야. 선생님도 그게 무슨 명판결이에요? 순전히 남자 위주로 생각한 거죠. 박윤수 같은 놈은요 몇 년 푹 썩어야 된다고요. 이런 답답한 여자가 있나? 그건 남자 위주가 아니고 오히려 여자를 더 생각한 판결이라고? 여자도 자기 정조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다는 걸 보여준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 심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아, 박인수를 무죄라고. 또한 여성지 여원에서는 이 박인수 사건에 대한 모의 공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공판은 행사 당일 내무부 치안당국의 지시로 무산됩니다. 만일 모의 공판이 열렸다면 그 자리에서 박인수는 자신을 위해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증인은 이 자리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1심에서 혼인빙자 간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증인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없다는 말이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댄스홀에 다니면서 거기 나온 여자들하고 같이 춤추고 동침한 게 죄가 된다면 전 깜빵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이렇게 세상 시끄럽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없진 않지만 혼인빙자 간음은 정말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죄가 될지 몰랐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댄스홀에 나오는 여자들은 춤이 끝나고 나면 같이 춤추던 남자랑 그냥 여관에 가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대란 말씀입니다. 서로 부담 없이 즐기는데 그게 왜 죄가 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들은 한결같이 증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공판정이 아니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도 됩니다. 송인숙 양이 제가 혼인빙자 간음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송인숙하고는 결혼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친구하고 같이 잤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산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송민숙하고는 결혼 약속을 했겠군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들과도 결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은 결혼을 그렇게 막 하셨나 보죠? 아니 뭐예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제가 그 여자들을 얼마나 안다고 결혼 약속을 합니까? 또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랑 결혼을 합니까? 또 그것 때문에 같이 잤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확실한 엔조이였습니다. 증인은 2심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살아있습니다.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닌 겁니다. 검사의 불복 항소로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박인수 사건. 2심에서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김홍섭 판사였습니다. 피고 박인수를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죄에 의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아니,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는 여기가 어딘 줄 아는가? 피고 박인수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한다. 네? 이거 놓아. 잘 들으시오. 내가 입만 뻥끗하면 높으신 양반들 망치살 뻗친다고요. 국회의원 따님들하고도 아주 잘 놀았으니까. 2심에서 박인수 사건은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패정 직전 김홍섭 판사가 피고에 대해 구류장을 발부하고 즉시 집행함에 따라 박인수는 다시 형무소에 재수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9일 후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판결문, 주문,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박인수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박인수의 간음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자신의 자백으로 명백해졌고 분명한 위법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박인수 사건을 두고 김홍섭 판사와 권순영 판사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제공한 정조를 법이 보호할 수도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권순영 판사의 결론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질서 유지가 법의 목적이라는 김 판사의 결론. 만약 권순영 판사와 김홍섭 판사가 한 자리에서 만났다면 그들은 박인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물론 그들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극장에서는 판결문에서 나타난 판결 이유와 그동안 신문과 잡지 등에 기고된 글을 토대로 해서 두 판사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린 상반된 판결 속에 담긴 두 판사의 소신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박인수한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혼인빙자 간음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박인수가 여관에 가기 전 결혼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은 없으며 정교 직전 불을 끄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느 학상 결혼은 될지 몰라도 법에서 말하는 결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히 여성의 정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박인수는 분명 여성의 정조를 유린해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범죄자입니다. 더욱이 박인수는 혼인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우롱했으며 주지하다시피 그 피해자가 자그마치 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습적 범죄를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법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극히 도덕적 관점에 치우친 생각이 아닙니까? 물론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도덕인가에 대한 논쟁이 작금의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의 명문으로서 규정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만을 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특히나 형법은 죄가 되는 걸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박인수가 도덕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이 사건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사회는 갈수록 퇴폐 풍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골문 상처 터지듯 일어난 이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의 부패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퇴폐와 부패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법이 그대로 놔둔다면 제2, 제3의 박인수를 우린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인수는 분명 민족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성질서 유지라는 입법 정신을 정면으로 침해한 자이며 따라서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는 유죄입니다. 건전한 성질서의 발전은 어떤 성, 그러니까 남성만이 지켜야 하고 또 남성 혼자만이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피해 여성들은 박인수를 댄스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정교를 맺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박인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정조를 제공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박인수 말을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향락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인수를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은 그런 여성의 정조까지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또한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댄스홀에 드나드는 여성은 정조를 마음대로 유린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여성의 정조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피해 여성들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인수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법은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박인수 사건에 대한 김홍섭 판사의 유죄 판결은 다분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홍섭 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사법부 내에서도 청교도라고 불릴 만큼 윤리와 규범에 대해 엄격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유죄 판결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마비된 전통적 윤리관을 법으로서 다시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권순영 판사의 무죄 판결은 법조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층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곤란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바로 이러한 혼인빙자 간음죄의 구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성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신에
이러한 문제는 여성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라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형법이 여성의 정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의 성적 질서를 유지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전쟁 뒤의 대표적인 사회 풍조를 생각해 볼 적에 그 법질서 유지를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피고인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두 가지 이념을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속에 고정된 이러한 법조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시대 그 사회에 알맞는 살아있는 법을 발견하는 작업이 쉽게 해결될 숙제가 아니라는데 바로 재판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인수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무죄와 유죄, 이것만 놓고 본다면 권순영 판사와 김홍섭 판사의 판결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판사의 고민과 선택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이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가장 올바른 잣대로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의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또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오늘날 당시의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명판결을 내렸던 두 판사가 다시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법복을 누가 있게 되든지 아마도 두 판사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가지를 감싸 안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또한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법을 다루는 이들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